자, 이번에는 크게 2단원, 중단원 2단원으로 세포와 에너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 첫 번째 세포 에너지, 그 다음에 세포호흡, 발효, 광합성, 이 4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2번 동영상에서는 세포와 에너지, 세포호흡, 발효까지 다루도록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광합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유기물을 다른 생물로부터 얻어서 살아가는 생물이 있는데, 이런 생물을 종속영양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을 포함한 동물과 균류 대부분, 그 다음에 세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녹색식물처럼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해서 살아가는 생물을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영양생물은 주로 식물, 조류, 광합성, 세균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밑에 보면 종속영양생물로 초식동물, 육식동물, 균류, 그 다음에 세균을 볼 수 있고요. 독립영양생물로는 식물과 조류, 광합성, 세균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영양과 종속영양 식물을 하는 생물들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독립영양하는 생물들은 태양으로부터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게 되고, 또 이렇게 만든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종속영양 생물들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합성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부산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ATP를 이용해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합성과 호흡을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으로 합성하죠. 그러면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가게 됩니다. 높은 상태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로 낮은 상태의 에너지로 내려오면서 그 사이에서 방출된 에너지로 ATP를 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양수발전소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위에 위치 에너지로 저장했다가 그것이 다시 내려오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만든 ATP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ATP 구조는 아데닌과 그다음에 리보스 그리고 인산이 3개 모여있는 그 모양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ATP에서 인산이 3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3개의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이 두 곳을 고에너지 인산 결합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에서 인산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ADP가 되면서 여기에서 7.3kcal의 7.3kcal의 에너지가 방출돼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DP가 되면 약 7.3kcal의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TP는 세포 내에서 3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세포 내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데요. 예를 들면 단백질이나 핵산이나 인지질 같은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데 ATP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능동수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능동수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세 번째로는 세포 내 기계적인 활동을 하는 에너지에도 ATP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거나 선모나 편모의 운동, 염색체 이동, 세포 분열 시 염색체 이동하는 것 등의 ATP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약을 한 것을 보면 물질을 합성하다든가 능동수용을 한다든가 기계적인 활동을 하는데
ATP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ATP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세포 호흡을 해야 되는데, 자, 세포 호흡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포 호흡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포도당 한 분자가 산소 6개와 물 6개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 6개와 물 12개가 나오면서 ATP 에너지를 합성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포호흡의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당 작용을 하고요. 이 해당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피루부산 두 분자로 분해가 되고요. 이렇게 분해된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TCA 회로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지면서 NADH2 또 FADH2가 만들어지고 이 NADH2와 FADH2가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호흡의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것처럼 그 세포호흡은 3단계, 해당 작용, 그 다음에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이 단계를 거쳐서 생산이 되는데요. 먼저 이런 호흡이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미토콘드리아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쪽으로 가면 쭈글쭈글한 구조가 있는데 그 부분을 크리스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막의 안쪽에 보면 엣지 부분으로 차 있는데 그 부분을 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는 TCA 회로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막에는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요소가 배열되어 있어서 ATP를 합성하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외막과 내막이 있고요. 내막이 쭈글쭈글해진 부분, 크리스타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안쪽에 기질이 있고 이 막 사이 공간이 나중에 ATP를 합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막에 이렇게 전자전달계에 관련된 효소들이 이렇게 배치해 있고 ATP 합성 요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포호흡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해당 작용인데 해당 작용이라는 것은 당을 분해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약해 보면 포도당 한 분자가 피루부산 두 분자가 되는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ATP가 2개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NADH2 두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 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도 잘 나타냈듯이 효소와 작용하는 기질에 인산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산기가 ADP에게 전달이 돼서 ATP를 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가 합성되는 것, 이것을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해당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또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에너지가 최초에는 에너지가 투자가 되고 나중에 에너지가 회수하게 되는데요. 먼저 에너지 투자기를 보면 포도당 한 분자가 과당 2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2개의 ATP가 이런 소모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당 2인산이 2개의 분자로 나뉘어져서 그 NADH2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자의 ATP가 나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에너지 투자기에서 ATP가 2개가 투자가 됐지만 여기서는 ATP가 각각 2개씩 총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ATP가 2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이 해당 작용이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죠. 정리하면 포도당 한 분자가 피루부산 두 분자가 되면서 여기에서 ATP가 최종적으로 2분자가 만들어지고 NADH2가 2분자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TCA 회로인데요. TCA 회로에 요약을 하면 피루부산 한 분자가 물 세 분자와 결합을 해서 ATP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NADH2가 네 분자가 만들어지고 FADH2가 한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이산화탄소 세 분자로 분해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TCA 회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피루부산 한 분자가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해당 과정으로 만들어진 피루부산 한 분자가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죠.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면 그 기질에서 피루부산이 아세틸코A라는 물질로 변화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NADH2가 한 분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 A라는 것이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하나 분해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루부산이 아세틸코A로 변화가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부터가 TCA 회로라고 볼 수 있는데, 아세틸코A가 옥살아세트산, TCA 회로의 제일 끝에서 만들어진 옥살아세트산과 결합해서 시트르산으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트르산이 TCA 회로에서 최초에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이 TCA 회로를 예전에 시트르산 회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트르산 회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코엔자임 A가 밖으로 나오고요. 다음 시트르산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NADH2가 또 한 분자 빠져나오고 이산화탄소가 한 분자 빠져나오죠. 다시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석신산이 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고 NADH2가 빠져나오고 ATP가 합성이 됩니다. 여기서 ATP가 합성되는 것은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ATP가 합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석신산이 FADH2를 밖으로 빼내면서 푸마르산이 되고요. 푸마르산이 다시 말산이 되고, 말산이 다시 NADH2를 빠져나오게 하면서 옥설아세트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옥설아세트산은 다음번에 들어오는 아세틸코A와 결합해서 시트르산이 됨으로써 이 TCA 회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인데요. 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은 아까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전자전달 효소가 있고 ATP 합성 효소가 있어서 이것들 간에 전자전달 효소 간에 전자가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전자전달계라도 부르고, 이 전자전달 과정을 통해서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NADH2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자 운반체들을 통해서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서 그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 합성에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ADH2가 가져온 전자가 점점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그 전자를 수용하는 것은 산소가 전자를 수용하는 것이 되겠죠. 미토콘드리아에서 ATP가 합성되는 원리를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실험이 뭐냐면 pH 8인 수용액에다 미토콘드리아를 집어넣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pH를 pH 8로 맞춘 다음에 pH 8로 만든 다음에 요것을 이 미토콘드리아를 pH 4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안쪽은 pH 8이 되고 미토콘드리아 바깥쪽은 pH 4가 돼서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수소이온이 들어오면서 ATP가 합성되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좀 더 정확히는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인공적으로 막을 만들어서 수소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이 안에 지금 수소이온이 많이 있는데 여기다가 ATP 합성 요소를 집어넣어주면 수소이온들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ATP가 합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전달 과정에서 ATP 합성되는 과정을 화학삼투소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학삼투소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막을 경계로 해서 H 플러스 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만들어지고, 이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H 플러스가 막을 통과하면서 ATP가 합성되는 과정, 이거를 화학삼투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학삼투 과정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되는데, 이 화학삼투 과정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화학삼투가 가능한데, 그 공급받는 에너지가
포도당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산화적 인산화다. 자, 그러면 그 산화적 인산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NADH2가 가지고 온 에너지가 여기 있는 것이 전자전달 효소들인데요. 이 전자전달 효소들을 통과하면서 H 플러스 이온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H 플러스 이온이 밖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전자가 붉은색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H 플러스 이온이 밖으로 나가서 여기가 지금 막사이 공간입니다. 이 부분이 막사이 공간인데 이 막사이 공간에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이 많아진 수소이온들이 기질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기질 안으로 들어올 때는 아무 곳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리로 들어올 때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들어오면서 ATP가 합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NADH2가 밖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포도당이 분해하는 것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2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포 호흡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해당 작용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서 2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피루부산 한 분자에서 티슈의 회로를 거칠 때 ATP가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포도당을 기준으로 하면 피루부산이 2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2개의 ATP가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티슈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작용과 그 다음에 티슈 회로 과정에서 NADH2가 2개, 6개, 그 다음에 FADH2가 2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은 전자 전달기 효소들한테 전달해줘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34개의 ATP가 합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토탈 38개의 ATP가 합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은 이것은 포도당 기준으로 ATP가 생성되는 것이고요. 시험 문제도 종종 나긴 하는데 피루부산 한 분자가 산화됐을 때 또 아세틸코에가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를 거쳤을 때 ATP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각각의 단계들의 ATP 생산량을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ATP 에너지의 ATP 포도당에 분해돼서 만들어진 ATP 에너지의 총 에너지 효율이 얼마인가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686kcal인데 비해서 그 다음에 ATP가 만들어질 때 38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38 곱하기 7.3을 하면 약 40%의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40%는 실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ATP 양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60%는 열로 방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그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탄수화물 이외에도 세포호흡에 이용되는 에너지원이 있는데 유기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세포를 통해서 분해돼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유기물을 호흡기질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흡기질은 포도당만 있는 것이 탄수화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주로 이용이 되기도 하지만 지방이나 단백질도 호흡기질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단백질이 어떻게 호흡에 이용되느냐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여기 여러 가지 경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으로 일단 분해가 되고 아미노기를 떨어뜨린 다음에 피루부산으로 들어가든가 아세틸코에가 되든가 알파케토글루타로산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ATP를 합성할 수 있고요. 지방도 그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된 다음에 그리세롤은 해당 작용으로 그 다음에 지방산은 아세틸코에로 들어가서 이 경로에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세포 내 에너지 기질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호흡기질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분해될 때 소비된 산소 대
발생한 이산화탄소 부피를 호흡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률을 계산해 보면 탄수화물은 1, 지방은 0.7, 단백질은 0.8 정도 호흡률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반대로 호흡률을 계산했더니 0.7이다 그러면 그 호흡에 사용된 기질이 지방이다. 이런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치로 수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발효인데요. 발효는 이제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호흡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크게 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산소 호흡은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산소가 필요한 것이 산소 호흡이고요. 무산소 호흡은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을 비교해 보면 산소 호흡은 이렇게 포도당이 분해될 때 완전히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가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러면서 다량의 ATP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무산소 호흡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분해되는데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굉장히 불완전하게 분해가 되는 거죠. 산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지는 ATP양은 굉장히 소량의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 분해하는데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걸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무산소 호흡은 크게 또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효인데, 발효는 유기물이 분해돼서 남는 산물이 인간 생활에 유행한 거, 이 발효라고 얘기하고요. 악취나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 경우를 부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산소 호흡은 다시 발효와 부패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발효인데요. 발효는 산소호흡하고 마찬가지로 해당 작용을 거칩니다. 해당 작용을 거쳐요. 해당 작용은 아까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해당 작용을 거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작용을 거칠 때 두 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포호흡과 발효를 구분해 본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해당 작용은 동일하게 되지만, 그래서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되고, 이 피루부산이 산소가 없을 때는 발효 과정으로 가고, 산소가 있을 때는 TCA 회로하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으로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느냐, 산소가 없느냐, 이것이 발효와 세포호흡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한편 해당 작용과 발효와의 관계를 보면 포도당이 해당 작용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ATP가 만들어지면서 NADH2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NADH2를 이용해서 피루부산이 젖산이나 에탄올로 발효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발효 중에서 첫 번째 알코올인데, 이 알코올 발효는 효모가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호흡을 하지만 산소가 없을 때는 알코올 발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알코올 발효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포도당 한 분자가 에탄올 두 분자, 이산화탄소 두 분자, 그 다음에 ATP 두 개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에서 해당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는 해당 작용을 우리가 봤고요. 이 피루부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두 분자가 떨어져 나와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NADH2에서 수소를 받아서 에탄올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이 에탄올 발효, 알코올 발효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젖산 발효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젖산 발효는 우유에 젖산균을 넣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 요구르트로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요구르트나 또 김치, 이런 여기에 젖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젖산 발효는 알코올 발효도 좀 더 간단한데, 포도당이 바로 젖산이 만들어지고 ATP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작용을 거친 피루부산이 바로 이 NADH2를 받아서 젖산이 두 분자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젖산은 요구르트나 김치를 담그는데도 생성이 되긴 하지만 어디서도 일어나냐면 사람의 근육세포에서도 일어납니다. 특히 과격한 운동을 할 경우에는 근육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에서 젖산 발효가 일어나고, 그때 만들어지는 ATP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젖산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굉장히 피로 물질로 되고
근육에 쌓여서 피로 물질로 우리한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할 만한 게 이제 아세트산 발효라는 게 있는데, 이 아세트산 발효는 특이한 게 산소가 작용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을 산소가 있는 곳에 방치해 두면 아세트산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아세트산 발효라고 얘기하고, 식초를 만들 때 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